소장입니다. 24년도 6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년도 6월 큰 규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는 아니고 24년도 전반기 부동산 시장, 이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금리, 주담대 대출 금리, 환율, 요즘에 이제 환율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금값,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금값, 이런 부분이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대외 여건들이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까지 전반기죠. 전반기 그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면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신규 아파트 시장, 우리 검단 신도시처럼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전체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러나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을 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그 검단 신도시 밑에 대방2, 대방1, 그 난파, 또 호반2, 금성 예미지 밑에 있는 거, 또 대성 쪽, 또 모아엘가, 모아 미래도 밑에 있는 아파트들, 입주할 때, 그 원가였잖아요. 분양가. 거래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사신 분들이 아마 적은 비용 대비하면 수익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한 2년 후 정도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드렸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만 나홀로 강세다. 이거는 2부에서 제가 우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거래가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영향이 되는 거는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권, 서울, 우리 인구 감소의 영향이 덜 받죠. 지방 소멸. 요즘에 지금 자꾸 보도가 되고 나오는 것들, 소식들이 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견인했던 제조업, 울산, 포항, 이런 또 광양, 여수, 창원, 부산, 포항, 울산, 그리고 이제 창원 옆쪽으로 해서 이제 여수, 유아단지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제4포스코, 제2포스코가 있는 그쪽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견인했죠.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이후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울산의 자동차 산업, 또 포항의 제철 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산업들, 또 이제 기계 산업, 창원에 그런 산업들이 이제 견인을 했는데, 지금 그쪽의 상황들이 이제 지금은 좀 그래나마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제 그쪽에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선산업, 거제도에,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그 산업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저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3교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따돌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또 그게 이제 우리를 견제하는 저임금, 또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중국 산업들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겪었던, 우리나라 때문에 겪었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업종 변화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죠. 그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탄소 배출이 많은 제철 기업에서 2차 전지 기업, 소재 기업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15년 전서부터 준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배터리도 한 2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현대차 배터리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수소 전환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이제 서서히 또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 역동적인 산업이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산업들이 슬럼프가 오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에 인재들, 대학도 많고 한데, 그쪽에 경상남도, 또 전라남도,
또 이쪽에 있는 기업들, 인재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 젊은이들이 쏠림 현상이 심하죠. 업종들에 비해서, IT 업종, 미래를 여는 테크 업종들은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판교에 가면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다 있고. 그쪽에서 생태계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업종들, 스타트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권이 서울, 경기 남부죠. 제가 말하는 수도권은 경기 남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이 이제 그 인재들을 많이 빨아들이죠.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방향을 잡으실 때 마포구, 옛날에 마레프 있고,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서부터 한강을 끼고, 그 다음에 용산구 한남 3구역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또 이제 광진구, 여기 이제 건대 앞에, 서울숲 있고 성수동 요 지역, 또 이제 광장동,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광장동, 요 이제 북쪽은 이쪽, 남쪽은 뭐 말 안 해도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옆쪽에,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여기까지, 하남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옛날에 이제 영등포라든지 이쪽은 금천구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지만 서울 쪽에서는 좀 그렇고, 오히려 그거의 혜택을, 업무지구의 혜택을 보는 쪽이 이제, 광명시, 양재 밑에 있는, 서초구 밑에 있는 과천, 그쵸? 과천, 평촌, 또 이쪽에 이제 그 위례 밑에 있는 성남, 또 판교, 일자리가 다 그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이 판교서부터 경부 라인, 판교, 그 다음에 광교, 수원의 광교, 판교 분당, 광교, 요즘에 이제 GTX 개통했던 기흥, 이제 구도심이죠. 이쪽은 뭐 민간 개발이어서 좀 난개발이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풍덕천에서 밑으로 광교 쪽으로 그 영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쪽에 그 광교죠. 여기 광교 신도시가 여기고, 광교 옆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여기가 이렇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기흥분 이렇게 상담할 때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라. 이쪽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타이밍이 안 되면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인이죠. 여기는 수지, 기흥, 용인이고, 이쪽 용인도 있지만 이쪽 용인, 경부 라인에 있는 용인.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으로는 이제 수원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메탄동에. 이게 이제 한 20년 전에 다 천안으로 내려갔죠. 선진으로, 중국으로 빠지고, 그랬던 중국으로 빠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갔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대기업들 일자리가. 우리나라 뭐 산업 생태계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냐는 나중에 문제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탄2가 이제 판교 다음으로 이제 제가 동탄2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부 라인에서. 동탄2는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조금씩만 분양하는 거고, 이게 화성입니다. 그리고 동탄2 바로 밑에는 오산에 있는 세교지구도 괜찮고, 그 밑으로는 이제 평택이죠. 평택이 땅이 화성만큼 큽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평택이다. 그래서 평택에 여기 고덕 신도시에 있고, 여기 삼성 파운드리 회사가 많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정리역 위에 이제 미군 비행장, 트럼프나 바이든 오면 여기로 내리죠. 오산 비행장이라고 그러는데, 오산하고 평택 사이에 있는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로 들어가서 평택을 싸고 있는 게 그 밑에 이제 이쪽에 팽성읍에 있는 미군기지 전부 다 내려왔잖아요. 캠프 이제 의정부, 파주, 춘천, 또 용산 있는 캠프들 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가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군사비 분담 문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엊그저께 저기도 했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산이 있죠.
천안 아산 KTX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천안 구도심 쪽보다 천안 아산역 쪽 육당동이라든지 탕정 이쪽이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메탄동에 있는 공장들이 다 이쪽 그 산업단지들 SDI, SDS, 뭐 전자, 브라운관, 소니, 옛날에 소니, 삼성, LCD 탕정에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여기에 있는데, 이쪽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좀 더 길게 보자면 이제 청주까지인데, 우리 GTX가 천안에서 아산까지, 여기 천안 아산 KTX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가올 그 우리 아파트 투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아파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쪽을 기준으로 경부 라인이 좀 좋고,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다 이쪽에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삼성, 현대, SK죠, SK. SK도 수원 기업이잖아. 성경합섬으로 출발한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거는 SK가 요번에 그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쪽으로 이제 SK는 이제 수소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연구소를 그렇게 진다고 하니까, 마곡에는 LG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산에 LG가 있고. 어찌됐건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쪽 경부 라인에 있어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우리 검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 화성 여기 조암 여기 그 화홍지구에 이렇게 이제 있었고 힘들어서 뭐 이렇게 다녔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밤에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1시간 차가 안 막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산으로 내려오면서 아산에서 이제 여기 그 화성까지 출퇴근을 하면, 화홍지구까지 출퇴근을 하면 1시간 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신호가 많이 걸려서 좀 걸리는 거지, 거리상으로는, 한 40km 이렇게 되는데, 요거 평택항,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평택항이 뭐 이제 한 10년, 15년만 지나면 인천항처럼, 많이 커질 것 같다. 여기 아산에, 여기 당진 쪽, 우리 아산이 여기인데, 요쪽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있어요. 요게 보이죠? 요거. 여기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고, 여기가 평택항인데, 인천항만큼 커질 것 같다. 이쪽이 많이 발전될 것 같다. 평택 쪽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미군 여기 기지가 동부가 기지가 여기가 있어서, 우선은 삼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 근처에 있고, 수도권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AI 우선은 앞서 나가는 거는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가 제일 앞서 나가죠. 챗 GPT 나오는 챗 GPT도 그렇고, AI 쪽에서 기존에 이제 많이 앞서 나가는데, 결국에는 그 반도체, 우리 하이닉스가 HBM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D램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뒤따라서 이렇게 올해서 지금서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거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조금, 관망해야 될 그런 거. 내가 투자는 좋은 거는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근데 이제, 이익을 많이 낼 기업들, 앞으로 이제 밸류가 좋은 기업들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하는 게 투자가 아닌가. 근데 막 따라서 대부분은 공부 안 하고 좀 공부를 해서 산업의 뒤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잖아. 누가 어떻게 될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뜨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그 기계를 반도체를 갖다 써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또 전력 산업이 뜨는 거고,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전력 업체들, 현대 일렉트릭, 또 LS, 또 이런 대한전선, LS전선 이런 쪽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다가 옆으로 샜는데, 우선은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연초서부터 4천 건들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1, 2월 달에는 회복되는 거 아니냐, 계절적 요인이 강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5천 건으로 이제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제 꺾이는 것보다는 오르는 걸로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23년도에 한번 대출 풀어주는 데에서 오를까 했었는데 한번 대출 쪼이는 바람에 또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저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이제 이렇게 쭉 1월 달서부터 올라오다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다가 그런 대출 규제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한번 꺾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준금리 자체를 지금은 이제 내려야 되는 연결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서부터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동결로 오고 있다는 1년 이상을.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 그 금리는 내려가고 있거든. 그리고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못 내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기존에 이제 경제 그 이론들이라든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맞지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 뭐 고용서부터 인플레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많다. 차라리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해서 감으로 하는 게, 그런 업종을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투자에서는 우리 경제를 알고 있는 경제 그 오래된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이제는 앞을 전망할 때는 안 맞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뉴 러멀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민주주의는 10명이서 과반수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결론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반될 때. 근데 이제 경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경제는 9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1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1명이 얘기하는 게 옳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1명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 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그렇게 혼동하고 좀 그런 부분 경향들이 많은데, 그 소수의 의견자들이 얘기하는 게 경제나 외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자꾸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봐야 되고, 숲도 보지만 그 너머 언덕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그거를 생활화하고 몇십 년, 뭐 4, 50년 하고 뭐 60년 하고 70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 이걸 문화라 그러는데, 이 안에서 패턴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거, 경제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심리학이나 이런 인문학에서 책을 많이 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건 신만이 아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이제 경제학자가 테이블에서 공부한 게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제적인 그런 투자나 이런 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틀리죠.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이 미국의 페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래된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런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맨날 틀린단 말이에요. 욕먹으면서도 계속 해, 근데. 그것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는 참고사항일 뿐, 결론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견 지명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는 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는 거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교라든지 경제 쪽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조금 우리나라는 많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약간 보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배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 되돌리려면 힘들죠. 작은 배는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큰 배는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혼란도 생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또 이제 배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데, 큰 배가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가라면 가, 미루라면 밀어, 이 새끼야. 이런 거. 군사정권 때 그런, 관료주의가 너무 심해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경제적인 중국에 대한 거, 러시아에 대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경제적인 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 너무 안 좋아졌죠. 그런 거는 일본의 내부 사정 문제고, 근데 이제 일본이 안 좋아지거나 중국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안 좋죠. 서로 연결됐잖아요. 경제적인 게 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안타깝다. 제가 이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크게 지도를 그려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크게 보시고, 자꾸 이제 많이 다녀보셔야죠. 이런 얘기 한번 하면 검단에만 사시는 분이 이거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관심 없죠. 부동산 투자를 뭐 여기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드물로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저처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쪽엔 기업이 있고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살고 월급날은 언제일 것 같고 그때 돈이 풀리고 SK나 LG나 현대나 삼성이나 우리나라 이제 4대 그룹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다 이쪽에 있는 이쪽이 유망하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만 좋다 보니까 서울서부터 좋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공급이 없어지고 건축비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면 2년 후에는 뭐 이제 폭등하는 이제 그 대신 지금 한 1년 2년 동안 수요가 계속 뒤로 미뤄진 거잖아요. 사고 싶었는데 이때 잠깐 지금 사는 게 또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뤄졌으니까 수요는 두세 배 또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면 신규 아파트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서울은 저도 서울에도 이제 뭐 태어났고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이 얼마나 혼잡스럽고 밀집도가 높은지는 제가 너무 잘 알죠. 서울은 제가 옛날에 일 때문에 뭐 거의 뭐 골목골목까지 다 다녀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밀집도 너무 심하죠. 삶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 있는 우리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또 송도, 청라, 광명, 또 과천, 또 판교 분당, 또 안양 평촌, 그 다음에 뭐 시흥에도 뭐 제가 했던 은계지구도 있고, 부천에 옥길지구도 있고, 안산에 있고, 군포 뭐 의왕도 있지만 수원에도 광교가 있고, 또 동탄2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택에 고덕 국제도시가 있고, 이런 쪽의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전세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인구가 이제 외부로 나가죠. 그래서 서울이 천만이 깨진 지가 오래됐죠. 지금도 계속 순유출되는 그 25개 구 중에서 계속 순유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인천으로 많이 오고 또 이제 이제 경기도 남부 쪽에 대부분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쪽이 되게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밀집도가 너무 심해. 제가 보기에는 서울 인구는 한 700만 조금 살만하면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빈곤해지죠. 열악해지고 빈곤 열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 옛날 같으면 5년 걸릴 게 10년, 15년 걸린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쪽을 좀 유망하게 보는데 GTX하고 연계되어 있는 3기 신도시 그쪽이 좀 유망하다.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 뭐 아파트를 서너 개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다음은 그 금리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가 지금 2%대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3%대 중반이어가지고 작년 9월 달서부터는 이제 주담대 이제 인터넷에서 갈아타기. 그래서 K뱅크나 카뱅으로 많이 옮겨 가셔라. 그냥 인터넷에서 되는데 그때 이제 주의할 게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가라. 맥스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옮겨가라. 그래서 보통 한 200만 원 이상 정도가 1년에 절약이 됐는데 지금 추세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이제 올라갔으면 끝을 보면 이제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이제 둘이 경쟁을 하죠. 인터넷 뱅킹하고 기존의 4대 은행하고 5대 은행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또 더 내려가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번 받아놓으면은 이자만 따먹는 거잖아. 은행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거, 그 아이템이 이제 주담대잖아요. 지금 뭐 주담대 많이 주나? 감정가의 60%. 우리 검단도 60% 나오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안 좋았으니까 이제 사업자 대출 받아갖고 사업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막 던지고 했던 게 작년, 재작년에 그 급매물들이 많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주담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주담대를 감당할 능력이 되죠. 왜 그러냐면 사업의 그 소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잘리지 않은 이상은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금융위기가 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다. 그래서 주담대는 내려가는 추세고 잠깐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추세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추세다.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는 계속 동결로 갈 것 같다. 다음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강해지기 전에 23년도 이전에 그 1200원대였죠. 1달러당. 그리고 엔화는 그때 당시에 1100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달러당. 근데 지금 엔화가 지금 1600원, 달러당 160엔, 160엔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 160엔이고, 161원,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3일인데, 161엔. 근데 이 150엔에서 한번 한 4, 50조 풀고 일본이 방어하느라고 160엔 되면서 155엔인가 되면서부터 또 한 50조 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그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엔화 투자하면 안 된다. 복잡한 거 하지 마라. 오히려 원화를 투자하면 하지 마라. 지금 환율을 그렇게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투자 자산이 많아서 우리 IMF나 이런 거는 오진 않잖아.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 IMF 때는 해외 투자가 없었잖아요.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당 1250원대에서 지금 1400원대 때문에 막 난리를 부리수를 하고 뭐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특히 미국에 많은데 투자한 금액이 한 130조 된다 그러잖아요. 외국이나 한 30조 들어왔는데 지금 다 국민 연기금이 다 해외로 나가서 해외 투자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0%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 4% 정도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로 다 투자를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국민연금만 있지, 사학연금이 있지, 공무원연금이 있지, 뭐 여러 가지 연금들 많잖아요. 걔네는 그 사람들도 이제 하겠지.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 망하지는 않는다, IMF 때처럼. 근데 그거에 대한 고통을 누가 받느냐, 혜택은 누가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투자한 사람들이 혜택이 더 프로테지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수출하는 현대차 같이 수출하는 기업들 10% 벌었는데 환율 때문에 환율이 한 10%가 오르면은 한 5배, 500%가 더 이익이 증가해 버리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통은 누가 참는? 이제 우리는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 일반인들은. 그럼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통.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오히려 또 해외에서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지. 바보야? 왜 들어와? 그쵸? 재투자 하든지. 그래서 환율이 조금 요동치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가하고 금값을 볼게요. 유가하고 금값도 두바이유가 87달러 배럴당, 또 W 월드 텍사스 그리고 83달러. 블렌트유는 안 나왔네요. 근데 하여튼 휘발유가 1690원 정도, 1650원 정도 이렇게. 경유가 한 1500원대 조금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유소 금액을 보면. 근데 그렇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올라가긴 했지만 또 오르면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유가를 미국이 뭐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그럼 뭐 셰일가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우디를 지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는데 미국에서 조정을 한다 다행히. 안 그러면 지네들 물가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물가 자체 수입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리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됐다가 장기적으로는 횡보하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안정돼 있다. 막 120달러, 옛날 기준으로는 120달러 간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골드만도 그렇고 메릴린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옆으로 이제 그 어느 큰 힘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금값은 조금 주춤했는데 그 어제 오늘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금 시세가 2,500달러 갈 거다. 2,360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지금 뭔가가 미국이 전 세계를 리셋하려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걸 다 알고 지금 금보유를 늘리고 미국 국채를 팔고 다 안 좋죠.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세계 최고로 건전한 국가 나라 빚은 가계 빚은 조금 높은데 기업 빚하고 그런 상황. 일본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라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다 있다. 그런데 어찌됐건 다 견디고 항상 힘들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편안하고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매일 힘든 거고 매일 뻥뻥 터지고 이러는데 알게 모르게 잘 달리고 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은 세금하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금이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그 세금 인하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뭐 상속세, 제가 아는 걸로는 세금은 밑으로 이제 전이가 되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걷게 되면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그 서민층, 하류층 그 사람들이죠. 책 겉면만 보지 말고 차례만 보지 말고 책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책 겉면만 보고 얘기하죠. 제목만 보고 차례만 보고 책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용인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힘들지만 책 내용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종부세 인하, 또 요즘에 이제 주식 쪽에서는 이제 금투세, 그런 부분.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도 옛날에 레이건 때 그 감세 해가지고, 레이건 정부 때 감세를 한 게 이제 미국에 90년대 호황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세수가 많이 뻥크가 돼 있다. 뻥크가 났는데 올해 힘들다. 작년도에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잖아요. 이 두 회사만 내는 그 법인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이제 청약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청약제도가 특공 당첨되신 분들, 젊은이들,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죠. 대출 금리도 뭐 1%대 주고. 청약하면 특공으로 해서 먼저 당첨되게 해주고, 그래서 좋은 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 또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근데 이제 청약해서 받으면 원가에 받는 거잖아요. 분양가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2년 반이라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또 시간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왜 맨날 배추값, 무값은 오르는 거는 알면서 아파트 값이고 모든 게 다 올라간다는 생각은 못 해. 응? 그건 오르게끔 되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제, 특공 당첨됐는데, 애 나면은 또 한 번 특공을 또 준대요.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입지가 좋은 데로 갈아타서 가는 거는 좋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등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공동 부부가 유리하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실거주 의무에 위반된다.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는 이제 오케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권 해석을 해가지고 그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한다 이런 있었고 일이 있었고 우리가 또 청약통장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막 집사람이 다 그런 쪽을 관리를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뭐 몇백만 원씩 넣어주고 우리는 이제 저희는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25만 원.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청약 통장이 이자도 세요. 일반 적금, 예적금보다도. 그래서 청약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는 나쁘진 않다. 청약 통장에다 놓는 굳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할 때는 그거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줍니다.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적금, 예적금 듣는 것도 100명이 넣으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한, 40명도 안 된대요. 40%도 안 된대요. 보험도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손해야. 대부분 중간에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백화점에서 상품권 내잖아요. 상품권 사용하는 사람, 안 사용하는 사람, 장롱에다 넣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5% DC 해줘도 장롱 속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이렇게 상품권 갖고 있으면 몰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사용해. 그러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엄청나게 백화점 상품권 발행자가 이득인 거죠. 그런 경제 논리가 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전반기가, 총평을 하자면 24년도 전반기, 이제 24년도 하반기로 가는데, 23년도에 22년도, 23년도에 그런 암흑 세계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거는 물가가 올라서 고통도 받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이래서 받았어요. 고통도 많이 받았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이거였단 말이죠. 금리, 기준금리.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도서부터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적응을 하죠.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는 항상 요만큼 범위 내에서 너무 떨어지면 뭐 이렇게 사게 살 수 있게끔 금리를 낮춰준다든가 특공을 2번 준다든가 신혼부부들을 뭐 1억씩 준다든가 애 낳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띄워주죠. 너무 오르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러 가지 26번의 규제를 갖고 뭐 규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규제를 해서 낮추려고 하는 게 있었고 미국은 이런 거 없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연적으로 의도치 않게 2008년도에 한번 뒤었잖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대부분 다 그 이후에서는 고정금리 1%대 2% 이하 고정금리를 갖고 집에서 이제 모기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미국 금리가 파란 건데 갑자기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집을 안 팔죠. 뭐 하려고 팔어? 그러면 이제 7%를 물어야 되는데 8%, 9%까지 가는데 집 모기지가. 근데 안 내려오죠. 내려올 줄 알고 집을 샀던 사람들도.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내려오면 금리가 내려오겠지만 갈아타게 하려고 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또 돈 많이 풀면 바이든이 그게 이제 11월 달 저기에 영향을 줄 거고, 경기에 선거에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내년도서부터 미국이 안 좋다. 근데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하고 옛날에는 금리가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울렸잖아.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지금은 디커플링, 따로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달러가 강해. 근데 달러가 강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옛날에 달러가 강하면 신흥국들이 막 하나둘씩 날아 떨어지는데 경험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내성도 갖고 있고 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디 신흥국 망했다는 나라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됐다.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거는 제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을 견디면 올라오게 돼 있고 경기는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해서 받쳐준다.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는 왜 받쳐주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나라 망하는데?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PF 작년서부터 PF 막 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대우자동차 미국 GM으로 갈 때도 자동차 하나, 나사 하나서부터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계열사들 다 국내에 있잖아. 일자리가 얼마야, 일자리가. 그러니까 헐값세라도 GM에다 가져가게끔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주고 그런 거잖아. 그런 식의 예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참 간사해요, 인간들은. 좀 길게 보면 되는데 그때만 보니까 뭐 집값이 폭락하다, 어디가 폭락했다. 집 안 팔고 살고 있으면 되지. 몇 년 지나면 되고. 집값이 우리나라는 또 모기지도 뭐 소득을 보잖아. 또 여러 가지 또 감정가의 뭐 60%에다가 소득에 또 DSR 해갖고 해주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저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업이 망하면서 안 좋게 되고 받았던 사람들이 능력 감당이 안 되니까 던진 거예요. 2년 전에. 그게 던지니까 공포가 해가지고 이제 폭락을 한 거죠.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소득 대비해서 대출도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배추값, 물값은 올라가는데 기름값 올라가는데 집값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 바보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라.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뭘 해서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1년에 팔았다 샀다 할 수도 있지만 이득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혜택을 본다. 반포나 서울에 있는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번에도 GTX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음 달로 미뤄야 되겠네요. GTX에 대해서도 한번 자, 일부를 마치겠습니다.